상견례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들어오다니요. 저 이 결혼 반대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고 아무도 물잔에 손을 대지 못했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 작업복 차림의 남자만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듯. 딸은 치마자락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고 맞은편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재듯 차가웠다. 그날의 상견례는 축하가 아니라 평가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가장 무시당하고 있던 이 남자가 곧 이 집안의 판을 뒤집을 사람이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옥탑방에서 이재문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28배 모습 그대로였다.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이재문은 여전히 그 미소를 잊지 못했다. 오늘도 힘내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선 이재문은 작은 주방으로 향했다. 딸 다연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김치를 꺼내며 그는 오늘 현장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강북 쪽 소규모 재개발 현장, 오전에는 기초 작업 점검, 오후에는 자재 납품 확인. 사무실에 앉아 서류나 들여다보는 건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회사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현장 인부에 가까웠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리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다. 잠옷 차림의 다연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나왔다. 아빠, 또 이렇게 일찍? 응, 오늘 현장 일찍 들어가야 해서. 넌 왜 벌써 일어났어? 다연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다. 28살 회사를 다닌 지 이제 5년째였다. 중견 광고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성장한 딸을 보면 그 모든 게 보람이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 자료 손봐야 해서요. 아침 먹고 일찍 나가려고요. 이재문은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딸을 바라봤다.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게 자기 일을 챙기던 아이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연은 겨우 13살이었다. 그때부터 이재문은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녔다.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현장 인부들에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요즘 회사 일 힘들지?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다연은 아버지가 내민 계란 후라이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이재문은 딸의 표정을 살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함께 산 세월이 길다 보니 딸의 표정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갔다.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재문도 덩달아 손을 멈췄다. 딸이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뒤따랐다. 아빠, 저 결혼 생각 있어요. 순간 이재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결혼.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실감이 났다.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구? 남자친구 있었어? 응. 회사에서 만났어요. 이름은 박준호고요. 대기업 전략기획부에서 일해요. 이재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었다.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준 것 같아 늘 미안했는데 이제 딸도 자기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구나 싶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성실하고 목표의식도 뚜렷해요. 지금 MBA 준비도 하고 있고요. 딸의 눈빛이 반짝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의 그 특유의 빛이었다. 이재문은 가슴 한켠이 시큰해졌지만 웃음을 지으려 애썼다. 그럼 언제 한번 만나봐야겠네. 상견례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다음 달쯤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견례. 그 자리에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 현장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낯설기만 했다. 어디서 하는데? 뭐 입고 가면 되냐? 다연은 잠시 주저하는 표를 지었다.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듯 했다. 아빠, 그게 양복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네 집안이 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이재문은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다. 낡은 작업복 몇 벌과 평상복뿐이었다. 양복이라곤 10년도 더 된 게 하나 있긴 했지만 그걸 입고 나가기엔 민망했다. 그래, 맞춰야지. 딸 상견례인데. 아빠, 미안해요. 제가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나도 딸 시집 보낼 때쯤이면 제대로 된 옷 하나 있어야지. 이재문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다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학부모 상담 때도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선생님께 딸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래, 나도. 이재문은 딸을 끌어안았다. 이제 정말 딸을 떠나보낼 때가 온 것 같았다. 가슴 한켠이 허전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흐뭇해하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저녁 이재문은 현장에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 몇 건이 나왔다. 딸 학비를 대느라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통장들이었다.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다. 결혼 자금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모아둔 돈이었다. 액수를 확인하며 이재문은 한숨을 쉬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딸이 새 출발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랐다. 다연아, 아빠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재문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내일은 양복점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었다. 며칠 후 저녁 다연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준호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문은 된장찌개를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딸의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해 있었다. 준호 아버님은 한강신도시 개발사업단에서 단장으로 일하세요. 건설 쪽이긴 한데 아빠처럼 현장보다는 관리하시는 일이고요. 이재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강신도시 개발사업단. 그 이름은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총괄하는 곳으로 자신 같은 하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구나. 같은 건설업이네. 네, 그런데 어머님은 약국을 운영하세요.
한강 쪽에 집이 있으시고 대출 없이 자가주택이래요.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재문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자가주택, 대출 없음. 그 단어들이 마치 자신과의 거리를 재는 자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여전히 월세 옥탑방에 살고 있었고 회사 운영 자금 대출도 있었다. 좋은 집안이구나. 아빠, 진짜야. 딸이 그런 집안으로 가면 나야 좋지. 이재문은 웃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다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근데 아빠, 준호 어머님이 상견례 전에 먼저 한번 가볍게 인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대요. 결혼 준비하려면 집 문제나 예단 같은 실무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미리 얼굴 보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요.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래요. 편하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이재문은 잠시 망설였다. 상대방 집으로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특히 그런 좋은 집이라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다. 언제 가면 되는데? 이번 주말 오후 2시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이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다가왔다. 이재문은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다. 오전 중에 간단히 점검만 하고 정오쯤 돌아올 생각이었다. 깨끗하게 씻고 준비해서 딸과 함께 출발하려면 시간을 맞춰야 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장이 급히 달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폭우 때문에 배수로가 막혔어요. 기초 구덩이로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은 현장으로 뛰어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며칠 전 파놓은 기초 구덩이에 진흙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주변 자재들이 물에 잠길 위기였다. 배수 펌프 돌려. 이미 돌리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재문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인부들과 함께 자재를 옮기고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흙탕물이 작업복을 적셨고 진흙이 튀어 얼굴과 머리카락까지 더러워졌다.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리고 시멘트 자루를 옮기는 동안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됐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배수 작업은 계속됐고 이재문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직원들이 다칠까봐 위험한 일은 직접 나섰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정오를 훌쩍 넘어 있었다. 사장님, 일단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장의 말에 이재문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시. 집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렸다. 씻고 옷 갈아입으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었다.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어디세요? 1시간 후에 출발해야 하는데. 미안하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막 수습했어. 집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아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문은 급히 생각했다. 현장 사무실에 간이 샤워실 있잖아. 거기서 씻고 바로 갈게. 넌 먼저 준비하고 있어. 내가 집 앞에서 픽업할게. 전화를 끊고 이재문은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다. 간이 샤워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무실에 준비해둔 옷이 작업복밖에 없었다. 양복은 집 옷장에 있었다. 이재문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꺼냈다. 조끼는 벗고 단정한 검은색 바지와 회색 셔츠만 입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작업복 느낌이 강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입었다. 안전화 대신 평소 신던 검은 구두를 신었다.
이래도 예의는 지킨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택시를 잡아탔다. 집 앞에서 다연을 태우고 한강 쪽으로 향했다. 다연은 아버지의 옷차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 괜찮아요. 사정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택시가 한강변의 한 주택가에 멈췄다. 이재문은 창밖을 내다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다연이 가리킨 집은 2층 단독주택으로 앞마당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다. 여기에요. 부녀는 택시에서 내렸다. 이재문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다연이 초인종을 눌렀고 곧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단정한 캐주얼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다. 준호의 시선이 잠깐 이재문의 옷차림에 머물렀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네. 이재문은 악수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부터 깔끔했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신발장도 고급스러웠다. 거실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가죽 소파와 원목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돼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다연 시아버님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안쪽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박성태는 회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서혜경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박성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재문은 정중히 악수를 했다. 박성태의 손은 부드러웠다. 서류와 전화기를 다루는 손이었다. 이재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문입니다. 박성태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혜경이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이재문의 옷차림을 훑었다.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차 준비해뒀어요. 앉으세요. 이재문과 다연은 소파에 앉았다. 서혜경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먼저 찾아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일하시다 오신 거예요? 서혜경의 질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이재문은 담담히 대답했다. 네,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에 들렀다가 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그러셨구나. 건설 일이 힘드시겠어요. 서혜경의 말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박성태가 끼어들었다. 저도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니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요즘 소규모 업체들 운영이 쉽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마음이십니다. 박성태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했지만 서혜경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 결혼 준비하려면 할 게 많잖아요.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이재문은 잠시 망설였다. 그건 아이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일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부모가 도와줘야죠. 요즘 신혼집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서혜경의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이재문은 불편했지만 참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줄 생각이에요. 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연 씨,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끼리의 일이기도 하죠. 서혜경의 말투는 단호했다.
이재문은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을 위해서 참아야 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서혜경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도 계속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줬다. 1시간쯤 지나자 이재문은 먼저 일어섰다. 오래 방해했습니다. 이만 일어나야겠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하시죠. 박성태가 만류했지만 이재문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뵙겠습니다. 현관까지 나와 인사를 나누고 부녀는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 타는 동안 다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미안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택시가 출발했다. 뒤편 집안에서는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서혜경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건설 현장 쪽은 위험하지 않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박성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혜경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라요. 저 집안하고 사돈 맺는 게 준호한테 좋을까요? 우리 자격에 맞는 집안을 찾아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님도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고요. 성실한 건 알겠는데 아들아. 작은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결국 현장 인부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간판만 달면 사장이지. 서혜경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박성태가 아내를 말렸지만 서혜경은 이미 마음속에 선을 그은 듯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할 것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단했다. 서혜경의 편견이 시작되고 있었다. 첫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다. 그날의 어색했던 분위기가 이재문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다. 특히 서혜경의 차갑게 식어가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연은 여전히 준호와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고 상견례 날짜도 확정됐다. 다음 주 토요일 호텔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재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저녁 퇴근 후 시내 작은 양복점으로 향했다. 간판에는 신사복 맞춤이라는 글씨가 발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점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딸 상견례 때 입을 양복 좀 맞추려고 합니다. 점원은 이재문의 체형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일을 오래 한 탓에 어깨가 넓고 팔뚝이 두툼했다. 기성복으로는 맞는 게 없을 게 분명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 결혼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점원은 여러 원단 샘플을 꺼내 보여주었다. 짙은 회색, 검은색, 남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었지만 점원은 특히 남색을 권했다. 상견례라면 네이비 컬러가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는 것 같지도 않고 정중한 느낌도 주거든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문은 점원이 권하는 대로 남색 원단을 골랐다. 셔츠는 흰색과 하늘색 두 벌을 권유받았다. 흰색은 기본이고요. 하늘색 하나 있으면 조합하기 좋습니다. 넥타이는 어두운 와인색이나 남색 계열이 무난하고요. 점원은 줄자를 꺼내 이재문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어깨 너비, 가슴 둘레, 소매 길이, 허리와 엉덩이 둘레까지 꼼꼼히 측정했다. 이재문은 가만히 서서 점원의 손길을 따랐다. 팔이 좀 두꺼우시네요. 현장 일하시나 봐요? 네, 건설 쪽입니다. 그럼 소매를 좀 여유 있게 해드릴게요.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치수를 다 재고 나서 점원은 거울 앞으로 이재문을 안내했다. 샘플 재킷을 걸쳐보게 하면서 어떤 핏이 좋을지 설명했다. 요즘은 슬림한 게 유행이긴 한데 손님 체형엔 클래식 핏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면 오히려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재문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낯선 모습이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 양복을 입게 될 줄이야. 거울 속 남자는 어색해 보였지만 동시에 조금은 의젓해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점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피팅하러 오시면 더 좋고요. 핏이 안 맞으면 수선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계산대로 가자 점원이 계산서를 내밀었다. 이재문은 금액을 보고 잠시 숨이 멎었다. 예상보다 컸다. 양복 1벌, 셔츠 2벌, 넥타이와 구두까지 포함하니 제법 큰 금액이었다. 한 달치 월세와 맞먹는 돈이었다. 하지만 이재문은 곧 마음을 다잡았다.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였다.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았다. 카드를 꺼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연아, 아빠가 이번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결제를 마치고 양복점을 나서며 이재문은 다시 한번 쇼윈도에 비친 자신을 떠올렸다. 양복을 입으면 조금은 괜찮아 보일까? 준호네 부모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서혜경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후 중간 피팅을 위해 다시 양복점을 찾았다. 거의 완성된 양복을 입어보니 핏이 잘 맞았다. 점원이 소매 길이와 바지 단을 살짝 수정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거울 속 이재문은 전과 다른 사람 같았다. 남색 양복이 그를 훨씬 더 듬직하게 보이게 했다. 어깨 라인이 잘 맞아떨어지고 바지도 적당한 길이었다. 고맙습니다. 언제 찾으러 오면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 이재문은 완성된 양복을 찾으러 갔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양복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연이 퇴근해서 그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빠,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야겠구나. 이재문은 방으로 들어가 양복을 입었다. 흰 셔츠에 남색 양복, 그리고 와인색 넥타이까지. 거울을 보니 제법 그럴듯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다연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이에요. 이 정도면 준호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연의 말에 이재문은 조금 안심이 됐다. 적어도 겉모습에서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다. 부녀는 마주보며 웃었다. 아빠, 토요일 오후 2시까지 호텔 로비로 오시면 돼요. 저는 준호랑 먼저 가 있을게요. 알았다. 절대 늦지 않을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다. 이재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전에는 현장 점검만 간단히 하고 정오쯤 돌아와서 씻고 옷 갈아입을 생각이었다. 양복은 옷걸이에 깨끗이 걸어두었고 구두도 잘 닦아놨다. 현장에 도착하자 소장이 달려왔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가셔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점검만 하시죠. 그래, 고맙네. 이재문은 현장을 둘러봤다.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다음 주부터 골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 1시간쯤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현장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부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다. 이재문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야? 지하 배관 연결하다가 기존 수도관을 건드렸어요.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문은 서둘러 현장으로 뛰어갔다.
지하 작업 구역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인부들이 황급히 밸브를 찾고 있었지만 오래된 배관이라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일단 저쪽 메인 밸브부터 잠가. 이재문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다. 진흙탕이 된 바닥을 헤치며 밸브를 찾았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 작업복이 순식간에 젖었다. 얼굴과 머리카락에도 흙탕물이 튀었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어서 공구 줘. 인부들과 함께 30분 넘게 씨름한 끝에 겨우 밸브를 잠그고 물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엉망이 됐고 이재문의 몸도 흙투성이었다. 작업복은 진흙과 물로 범벅이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1시가 넘어 있었다. 집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씻고 양복 입으려면 또 시간이 걸렸다. 상견례 시간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젠장. 이재문은 급히 현장 사무실로 뛰어갔다. 간이 샤워실에서 찬물로 대충 몸을 씻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양복은 집에 있었고 사무실 숙소에는 작업복밖에 없었다. 서랍을 뒤져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꺼냈다. 어제 세탁한 회색 셔츠와 검은색 작업 바지였다. 조끼와 안전모는 벗고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다. 신발도 안전화 대신 평소 신던 검은 구두를 신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작업복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집에 들렀다가는 완전히 늦을 게 뻔했다. 사정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되겠지. 이재문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무실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어디 공사 현장 가시나 봐요? 아니요, 상견례 가는 길입니다.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거울을 봤다. 아, 그러세요? 요즘은 이런 옷도 괜찮던데요. 자연스럽고 솔직해 보이잖아요. 기사의 위로 섞인 말에 이재문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른들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옷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이재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서혜경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난번 첫 방문 때도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번에는 더 심할 것 같았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다. 이재문은 요금을 계산하고 내렸다. 높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검은 양복, 회색 정장, 깔끔한 원피스. 그 사이로 작업복 차림의 이재문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이재문은 시선을 느끼면서도 당당하게 걸었다.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눈에 띄었다. 주눅 들지 말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독였다. 딸을 위해서 온 것이고 현장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당당하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재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다. 3층 한식당. 문이 닫히면서 거울 속 자신이 다시 보였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이재문은 복도로 나섰다. 송원이라는 한식당 간판이 보였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룸 안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준혼의 가족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박성태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혜경은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이었다. 준호도 네이비 수트에 와인색 넥타이를 맸다. 그 옆에 다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재문이 들어서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혜경이 들고 있던 찻잔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차림입니까? 서혜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재문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급한 사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견례에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요. 여기가 공사판입니까? 서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룸 안이 조용해졌다. 다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실 서혜경은 이재문이 도착하기 전부터 불편한 기색이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먼저 도착한 준호네 가족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재문과 다연이 나타나지 않자 서혜경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상견례면 먼저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여보, 아직 시간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박성태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혜경은 계속 시계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다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조금 늦는다. 미안하다. 다연은 문자를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 티나는 옷만 아니었으면.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은 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이재문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조끼는 벗었지만 회색 작업 셔츠와 검은 작업 바지는 분명했다.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작업복은 작업복이었다. 죄송합니다. 양복을 준비해뒀었는데 오늘 아침 현장에서 배관 사고가 나서 급히 수습하다 보니 이재문은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서혜경은 듣지 않았다. 배관 사고요? 그럼 연락이라도 하셨어야죠. 작업복으로 상견례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들를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라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됩니까?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서혜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으려 했다.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리 아버지께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다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이 판단하셔야죠. 태도는 평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혜경의 말에 이재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참아야 한다. 딸을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박성태가 빈자리를 가리켰다. 이재문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를 받았지만 아무도 편하게 주문하지 못했다. 서혜경이 대표로 몇 가지를 주문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무겁게 흘렀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서혜경은 이재문을 노골적으로 관찰했고 이따금 한숨을 쉬었다. 박성태는 중재하려 애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몇 입 먹고 나서 서혜경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댁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서울 외곽 빌라에 삽니다.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입니다. 서혜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작은 건설 회사입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은 자가 건물입니까? 아니요, 임대입니다. 대출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룸 안이 조용해졌다. 이재문은 잠시 망설였다. 회사 운영 자금 대출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개인적인 부분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이런 건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재문은 속으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꾹 참았다. 최선을 다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파트는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아이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의논이요? 부모가 도와줘야죠. 우리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최소 30평대는 돼야 하고요. 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재문은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그럴 여력이 없었다. 딸 대학 등록금 대느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회사 운영도 빠듯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몇 평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혜경은 계속 파고들었다. 이재문은 주먹을 더욱 꽉 쥐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전세라도 놓아주실 건가요? 보증금은 얼마나 되세요? 여보, 그만하세요. 박성태가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서혜경은 개의치 않았다. 왜요? 이런 건 미리 확인해야죠.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시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이재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다연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다연 씨, 현실적인 얘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도 중요하죠. 만약 나중에 사업이 기울어서 우리 아들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면 그때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혜경의 말은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았다. 이재문은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곤란하겠습니다. 루만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재문을 쳐다봤다. 뭐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네. 돈이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인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혜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우릴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평생 이런 모욕을 들으며 살 집으로 보낼 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보, 박성태가 아내를 말렸다. 하지만 이재문은 이미 결심한 듯했다. 그는 다연을 바라봤다. 다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아빠. 다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평생 이런 소리 들으며 살 집으로는 보낼 수 없다. 집안 차이는 결국 상처가 돼. 이재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따가웠다. 이재문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룸 안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연 씨.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연은 손을 뿌리쳤다. 죄송합니다. 다연도 룸을 나갔다. 준호가 따라가려 했지만 서혜경이 그를 붙잡았다. 준호야, 앉아.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성태도 아내를 쳐다봤다. 당신 정말 너무했어요. 뭐가 너무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현실적인 얘기와 모욕은 다릅니다. 박성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혜경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다연의 휴대폰에는 준호의 연락이 계속 쌓였다. 문자, 전화, 카톡. 하지만 다연은 받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서 다연이 전화를 받았다. 다연아, 준호 씨,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정말 화가 났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 그래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머니도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 말은 사실상 유예였다. 거리두기였다. 다연은 그 의미를 알았다. 알겠어요. 시간을 가져봐요. 전화를 끊고 다연은 크게 울었다. 며칠 후 저녁 다연이는 아버지와 공원에 와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조금만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재문은 딸을 바라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미안하다. 한 번만 참으면 됐는데. 그 자리만 넘기면 됐는데. 다연아. 이재문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집안 차이는 결국 상처가 돼. 지금은 사랑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상처로 남아. 내가 평생 그런 소리 들으며 사는 걸 아빠는 볼 수 없어. 하지만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하잖아.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어?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재문은 딸을 끌어안았다.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다. 박성태는 한강 신도시 개발사업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신도시 핵심로 개발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1차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가 참여했고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곳이 남았다. 심사위원회는 며칠간 검토한 끝에 한 회사를 선정했다. 이재문 건설로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박성태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재문.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박성태는 서류를 확인했다. 이재문 건설. 대표 이재문. 틀림없었다. 다연의 아버지였다. 다음 날 박성태는 이재문에게 연락을 했다. 사무실로 찾아가 계약건을 논의하려 했다. 이재문의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이재문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박성태가 서류를 꺼냈다. 축하드립니다. 2차 심사에서 귀사가 선정됐습니다. 이재문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봤다. 좋은 조건이었다. 회사로서는 큰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회사를 선정해 주십시오. 박성태는 당황했다. 이재문 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프로젝트는 귀사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재문은 박성태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사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단장님 밑에서 일을 합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재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성태는 설득하려 했지만 이재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했습니다. 박성태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을 나섰다. 다음 날 상부에 보고했다. 이재문 건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박 단장,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왜 바꿉니까?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2차 업체는 점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이런 일정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입찰 공고 내면 몇 달이 걸려요. 일정 다 틀어집니다. 하지만 박 단장,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이 프로젝트 지연되면 책임 물을 겁니다. 상부의 질책에 박성태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성태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서혜경이 차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일이 꼬였소. 뭐라고요? 박성태는 한강신도시 프로젝트 건을 설명했다. 이재문의 회사가 선정됐지만 거부했다는 것, 상부에서 질책받았다는 것. 그게 다 당신 때문이요. 상견례 때 왜 그렇게 심하게 했소? 내가 뭘 어쨌는데요? 사람을 모욕했잖소. 작업복 입고 왔다고, 돈 없다고, 아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박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내 어머니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겼다. 박성태가 사정을 설명하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버지 일에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내가 뭘 어쨌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현실적인 얘기요? 사람을 모욕한 거죠. 준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다연이랑 저도 아버지 일도 다 엉망이 됐다고요. 서혜경은 아들과 남편의 비난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난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서혜경은 마음이 복잡했다. 걱정도 됐고 조금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박성태가 아내에게 말했다. 같이 이재문 씨 찾아갑시다. 뭐라고요? 사과해야죠. 당신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소. 내일도 문제고 준호도 힘들어하고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서혜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차를 몰고 이재문의 사무실로 향했다. 주말이라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이재문이 나왔다. 단장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재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세 사람은 간이 응접실에 앉았다. 박성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세 사람은 간이 응접실에 앉았다. 박성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재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혜경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상견례 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재문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사장님 옷차림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성태도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재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얘기가 아닙니다. 박성태가 손을 저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기회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재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공원에서 울던 딸의 모습이.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연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죠. 그럼 사장님께서는. 딸이 행복하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는 우리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집이 작다고, 그런 이유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서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며칠 후 다현은 준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다현은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았다. 주말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찾아뵈었어. 알아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다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준호 씨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어. 그런데 나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다현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마음은 변함없어. 준호가 다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현은 한참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아빠가 그렇게 모욕당하시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준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 맞아. 그럼 우리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생각을 바꾸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나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성태가 이재문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사장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식사나 함께 하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다.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박성태가 말했다. 사장님, 저도 건설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25세 현장 인부로 시작해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기회를 잡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요. 박성태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래서 사장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직원들 월급 챙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내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현장을 떠났으니까요. 편안한 삶만 살았으니까 그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박성태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 이재문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그날 이후로 두 아버지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관계를 다시 쌓아갔다. 한 달쯤 지나고 다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준호랑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 네. 이번엔 우리가 선택해서 하고 싶어요. 가족들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이재문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진지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이번 상견례 장소는 내가 정하겠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빠.
이재문은 호텔 대신 조용한 한옥 연회장을 예약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다. 제상견례 날 양쪽 가족이 모였다. 이번에는 이재문도 양복을 입고 왔고 서혜경도 화려한 한복 대신 단아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자리에 앉자 서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 상견례 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재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장님의 직업을, 형편을, 그런 것들로 판단한 건 큰 잘못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재문이 담담히 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을,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서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연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상견례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대화 주제가 예단이나 집이 아니었다. 박성태가 물었다. 두 분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습니까? 준호가 다연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저도요. 다연이 미소 지었다. 조건이나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이재문이 말했다. 돈은 벌면 됩니다. 집도 작아도 함께 살면 따뜻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죠. 박성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날 상견례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마음을 나눴다. 결혼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규모로 하기로 했다.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만 초대했다. 결혼식 날 이재문은 양복을 입고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다. 다연의 손을 잡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내 길을 가는구나. 행복해라. 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박성태가 건배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의 키워드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기에, 사람을 먼저 받기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십시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준호와 다연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강남도 아니고 넓지도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주말이면 다연은 준호와 함께 아버지의 현장에 놀러 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현장 인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준호야, 이게 바로 아버님이 평생 하신 일이야. 다연이 말했다. 응,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흙과 땀 냄새가 나는 현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예전엔 이 냄새가 싫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여. 다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게 아빠의 냄새고 아빠의 인생이니까. 준호가 다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응, 잘했어. 이재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사위가 현장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존중하는 눈빛을 보내는 모습이 기뻤다. 서혜경도 가끔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대신 다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서혜경이 다연에게 말했다. 다연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 아버지를, 너를 그렇게 대한 게.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후회해. 겉모습과 직업,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한 걸. 서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신 분이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을 내가 무시했어. 어머님, 다행이야. 너희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두 사람은 껴안았다. 진심 어린 화해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준호와 다현은 아이를 낳았고 이재문은 할아버지가 됐다. 손주를 안고 있는 이재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박성태와 이재문은 이제 편한 사이가 됐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서혜경은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다현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어머님도 지금 충분히 좋은 분이세요.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 집이 복받은 거야. 이재문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딸이 행복해 보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저녁 이재문은 옥탑방 집에 혼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겉모습이나 직업,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후회하게 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인격이야. 그걸 우리 다현이도 알았고 준호네 가족도 알게 됐어. 이재문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저 어딘가에서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갔던 그날, 모욕을 당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그날. 그 모든 아픔이 결국 이 행복으로 이어졌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재문은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여보,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야. 밖에서 딸의 전화가 왔다. 아빠,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준호가 아빠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한대요. 그래, 갈게. 이재문은 환하게 웃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작업복 입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뀐 시어머니, 무엇보다 행복한 딸. 겉모습으로, 직업으로,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는가? 서혜경은 그랬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고, 바뀌었고, 진짜 행복을 찾았다. 이재문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건설 현장의 흙 냄새가 옷에서 은은하게 풍겼다. 예전엔 이 냄새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자부심이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이재문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내일 또 현장에 나가야 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엔 딸네 집에 가야 했다. 사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손주를 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어야 했다. 그렇게 이재문의 하루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 이어졌다.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의 당당한 삶이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택한 가족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